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에서 부동산 겸 복권방을 운영하는 60대 여성입니다. 제 결혼 생활에 대해 말하자면 그야말로 대하 드라마를 쓸 수가 있어요. 천하의 남봉꾼과 결혼해 자식 둘을 낳고 정말 말도 못하게 마음고생하고 살았죠. 제가 아무리 배운 바 없고 가진 것 없는 집에서 태어났다지만 처음부터 남봉꾼인 걸 알았으면 시집도 안 갔을 거예요. 저는 사기 결혼을 당한 겁니다. 경북 의령에서 태어나고 자라 평생을 의령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친척들의 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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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로 충남까지 시집을 온 것이었어요. 시댁은 대대로 지주를 해온 그 일대에서 이름난 땅부자 집안이었고 남편은 그 집의 외아들이었죠. 게다가 얼굴도 얼마나 잘났는지 처음엔 제 인생에 제대로 대박이 난 줄 알았습니다. 부자 시댁에 잘생긴 남편이면 여자 팔자 다 폈다 그렇게 생각할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실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과 여자를 끼고 사는 그야말로 남봉꾼이었던 거예요. 그 개같은 버릇을 어떻게 애 둘을 낳고 3년이나 사는 동안 숨기고 살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작정하고 감쪽같이 저를 속인 겁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그러셨대요. 결혼해 3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아이를 낳고 잘 살면 회사 차리는데 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요. 남편은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 문제를 일으켰죠. 당신 제정신이야? 애아빠가 그래도 돼? 백다방 미쓰리 가슴 주무르고 다닌다는 말이 온 동네에 파다해. 어떻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고 다녀? 선아야, 내가 백다방 미쓰리 가슴을 주물렀는지 엉덩이를 주물렀는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왔잖아. 밖에서 뭘 주무르고 다니든 서방이 집으로 들어왔다면 감사한 거지. 날 통제하려고 하지 마. 나는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남편은 생각보다 기가 막히게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궁둥이를 실룩거리며 뚫린 주둥이라고 자유분방하게 짓거리는데 마당에 있던 절구꽁이로 갔다가 후려쳐버리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시부모님을 비롯해 온 동네 사람들한테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 집 외아들 장가 한번 보내겠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남편의 실체를 제게 숨기고 있었던 거거든요. 시댁의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었다지만 담 넘어 매일같이 얼굴 보며 웃으며 인사하던 사이였는데 어쩜 그렇게 한패처럼 저를 속일 수 있나 싶더라고요. 아유, 미안해 영지 엄마. 내가 이 집 아저씨한테 진빚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 3년 잠잠히 잘 살길래 사람이 변하려나 보다 그런 기대도 있었고. 그래도 말씀해 주셨어야죠. 고쳤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제 인생은 어쩌라고요. 제 앞에서 죄인이 된 건 비단 동네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제 앞에서 아주 쩔쩔매셨어요.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시집살이라고는 개미똥만큼도 하지 않으셨던 좋은 분들이셨죠. 그런데 제게 베푼 마음이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하니 그것도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식 혼사가 중요하다지만 멀쩡한 남의 자식 병신 만드는 일이잖아요. 저희 부모님 아시면 피눈물 흘리세요. 미안하다 영지애미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아무리 재산 많고 돈 쌓아놓고 살면 뭐하냐. 자식 새끼 하나 있는 것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것을. 나중에 조상 벨낯이 없어서 그랬어. 어떻게든 결혼시켜서 후사라도 있게 하려고. 주변엔 소문이 다 나서 얘한테 시집 온다는 여자가 없으니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떡해. 제 인생은요?
제 삶은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영지 아빠 하는 말 못 들으셨어요? 다방 여자 끼고 다니면서도 당당하게 집에 들어오면 그만 아니냐고 구는 거예요. 저 사람 고쳤을 수 있는 사람 못 돼요. 아주 머리가 망가진 사람이라고요. 제 인생 책임져요. 책임지시라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저앉아 신세한탄을 하며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이혼이 쉽지 않은 시대였지만 부모님 얼굴에 먹칠할 각오로 이혼하려고 했었어요. 그걸 붙잡은 것도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아가, 내가 염치 없는 부탁 하나만 하자. 성권이 저거 고쳤을 수 없는 놈인 거 나도 잘 안다. 성권이 말고 우리만 좀 보고 살아주면 안 되겠냐? 너 이혼하고 가버리면 영지랑 종훈이도 못 보고 우리 못 산다. 저더러 바람나 밖으로 놔두는 남편 다 참아주고 살라고요? 제가 왜요? 내가 이렇게 빌게 선화야. 성권이 마누라로 살라는 거 아니야. 그냥 내 딸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살아주면 안 되겠니?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그때 어머니께서는 두 손을 모아 빌며 우셨어요.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두 분이 제게 설설기면서 그런 부탁을 하는데 정말 속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남편처럼 뻔뻔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그 눈물을 외면하기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3년 동안 제 부모님보다도 절 챙겨주시고 아껴주시는 두 분의 진심을 알았기에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애도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잘 살 자신도 없었고요. 이도 저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한 상황에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없는 셈 치고 살자 하고 계속 시댁에서 머물렀죠. 그 뒤로 남편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마음을 비울 수 있을 때까지 무던히 큰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람이 취미인 사람이었어요. 누구 한 사람에게 정착해 열과 성을 다하는 사람도 아니었죠. 어느 날은 백다방 미쓰리였다가 또 어떤 날은 자기 사업장 격리였다가 또 어떤 날은 국밥집 누님이었다가 아주 각양각색 더러운 카사노바가 따로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열이 받았는데 여자를 갈아치울 때마다 신기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여자가 바뀌었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시부모님은 제 눈치를 엄청 보셨습니다. 남편을 볼 때 울면서 사정사정을 하셨어요. 성권아, 제발 좀 정신 차려. 자식도 있는데 너 언제까지 그럴래? 대체 언제 철들 거야? 나 원래 이런 거 몰라. 알면서 결혼시켜놓고 왜 그래? 나는 엄마랑 아버지랑 협상을 한 거잖아. 그래서 엄마 아버지 원하는 손주 며느리 얻었고 나는 아버지한테 빚진 거 없어줬고 이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닌가? 이 자식이 근데... 그때 집에 감 나가는 것은 죄다 남편을 향해 던지는 바람에 꽤 손해도 컸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청자는 와장창 깨지고 조선 민화는 김치국물에 흠뻑 젖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람을 피워댔어요. 웬 스카프? 부산 국밥집 여자 주려고 샀어? 그 여자가 스카프 멜 일이 뭐가 있다고. 이거 왜 이래? 당신 생일 아니야. 나 다른 여자 생일은 기억 못해도 마누라 생일은 기억해. 누가 당신더러 스카프 사달래? 집어치워. 가서 부산 국밥집 여자를 주던지 읍사무소 다닌다는 여자를 주던지. 나에 대해 모르는 게 없네. 관심이 많아 그런가? 마누라는 마누라인가 보네. 한번 해봐. 백화점에서 산 건데. 백화점에서 샀든 시장 바닥에서 샀든 당신한테 그런 거 받아도 하나도 안 기쁘니까 두라고. 그냥 좀 나가. 왜 들어와서 사람 속을 긁어? 내 생일 선물 해주고 싶거든. 그냥 보이지 마. 눈앞에서 좀 나가달라고, 어?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건 전혀 불평불만이 없었습니다. 딸처럼 대하겠다고 하시더니 정말로 삼시세끼도
시어머니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고 애들도 다 봐주셨거든요. 저야 집에 머물면서 조금씩 거두는 정도지 한량이 따로 없게 지냈어요. 딱 하나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 불편한 것이라면 때때로 남편을 봐야 한다는 것뿐이었죠. 저는 남는 방 하나를 정리해 남편이 들어오면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창고로 쓰고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북향의 방이라 습해서 사람이 머물기 좋은 방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젊어서도 안 쓰는 창고방이 제 몫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죠.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들이 창피해도 그렇지 이런 골방을 내준다고? 선아 내 마누라예요. 내가 내 마누라는 졌다 두고 여기서 자요? 마누라는 무슨? 잔말 말고 거기서 잘 거 아니면 집에 들어오지도 말아라. 모자란 게 있다고 큰 소리야. 너 계속 그렇게 살아봐라. 이 집, 논, 밭, 가수원, 재산이란 재산은 죄다 영지 애미 앞으로 돌릴 테니까 너한테는 10원 한 장도 아까워, 알아? 옆에서 그렇게 열을 내고 화를 내면 뭐해요. 달라지는 게 없는데. 어느 날은 시아버지께서 내어주신 그 방이 급급해 못 자겠다고 술에 취해 제 방에 들어와 자는 겁니다. 자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세상 편한 얼굴로 잠든 남편이 너무 얄미워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방에 애들이 쓰던 요강이 있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리모델링을 하기 한참 전이라 화장실이 밖에 있어 자다 깨면 밖으로 가야 했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자 시아버지께서 광에 있던 오래된 도자기 요강을 갖다 두셨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망설일 틈도 없었습니다. 요강을 들고 남편의 아랫도리에 내던지듯 놓은 거예요. 묵직하게 떨어진 요강은 고스란히 남편 아랫도리에 떨어졌고 금세 아이들이 싸놓은 오줌이 번졌죠. 자다가 봉변을 당한 남편이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며 일어나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엎드려 엉덩이를 하늘 높이 치켜들고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더라고요. 비명소리에 놀란 시부모님께서 자다 말고 제 방으로 건너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아가, 선아, 야. 아버지, 저 죽어요. 그러게 왜 이 방에 들어와서 그러고 있었어.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애들 요강 비우려다가 발에 걸려서 그만. 꼴 좋다. 그래 아주 꼴 좋아. 아이고 냄새야. 얼른 나와서 이불이나 빨어. 아이씨, 엄마. 아들이 지금 큰일 났다는데. 나 병원 가야 돼요. 아버지 차 시동 좀 걸어줘요. 나 죽는다니까. 아유, 시끄러워. 아가, 애들 데리고 건너와서 자라. 으이그 저 등신 같은 놈. 그날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마당을 가로질러 시부모님이 계신 건물에 있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자 머지않아 밖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그날 밤 단잠을 잤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치는 사고 수준이 딱 거기까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하니 내 손으로 기어이 쫓아내다 못해 수갑을 채울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변해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었죠. 특히 딸은 남편을 거의 혐오하다시피 했어요. 당시 읍에서 소문난 바람둥이라 의도치 않게 자식들까지 유명 인사가 됐거든요. 어렸을 때도 자기 아빠를 어려워하더니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티를 내곤 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집에 들어와 밥상에서 마주 앉을 때면 수저를 던져버리고 일어나곤 했어요. 버릇없이 자란 애가 아니라 처음엔 무척 당황스러워서 그러지 못하게 했는데도 그것만큼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나한테 아빠한테 잘하라고 하지 마. 아빠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신 자리에서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아빠 들어오라고 하지 마. 다른 여자친구 많다며. 여자친구 집에서 살지 왜 자꾸 들어와? 누가 반긴다고. 엄마도 뭐 저 꼴을 보고 싶어서 보겠니? 에휴,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인데 어떡해.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런 사람도 자식이라고 보고 싶대? 난 아니야. 저런 사람이 내 부모고 내 아버지라는 게 미치게 창피하다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빠 보고 농부 아니니. 전국구에 씨 뿌리고 다녀서 전국에서 자식 수확하다 보면 할아버지 돈 한 번에 거덜나겠대. 내가 그런 말을 왜 들어야 돼? 왜 아버지 자격도 없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야 하냐고. 결국 눈물로 끝날 일이었어요. 속상해하는 딸 때문에 저도 속상하고 그럴 때면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 인간 더 보기 싫었죠. 남편도 자식 눈치가 보이긴 했는지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만 얼굴을 보이더라고요. 그 한 달에 한 번도 싫었던 딸은 남편이 집에 오는 날이면 친구 집에 가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저는 결국 분가를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뭐? 분가? 선아야, 안 된다. 너네 다 나가버리면 우린 어쩌라고. 그럼 어떡해요. 애들 아빠 때문에 애들 저렇게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 거 그냥 지켜만 보란 말씀이세요? 어머니 자식인 거 알아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어도 얼굴 보고 살고 싶은 것도 알고요. 근데 그거 어머니 손주들한테는 고문이에요. 아버지 노릇 한 번 안 한 아버지 마주보고 살게 하는 거 저 더는 못하겠어요. 효부하다가 우리 애들 마음에 골병 들겠다고요. 십수년을 벼르던 말이라 따로 준비한 것도 아닌데 술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안 된다고 우시고 시아버지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죠. 결국 시아버지께서는 아이들을 위해 분가를 허락해 주셨고 근처 시에 있는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혼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혼이나 다름없는 본격적인 별거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딸은 집안 사정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동네로 전학을 가게 됐고 차츰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대신 저는 버스로 40분 걸리는 시댁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와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나왔으니 남편이라도 자주 찾아뵙고 자식 노릇하면 좋으련만 돈 한 푼 안 나오는 그놈의 사업이 뭔지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바빴죠. 그렇게 안정을 되찾은 딸이 대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대형 폭탄이 터진 거예요.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던 딸이 오는 날도 아닌데 고향에 와서 혼자서 시부모님 집으로 갔다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연락을 받고 알게 됐고 무슨 일인가 싶어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딸은 딱 한마디만 하더랍니다. 당장 아빠 오라고 해요. 한 번도 자기 아빠를 찾는 일이 없던 녀석이 무시무시한 얼굴로 제 아빠를 찾으니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요. 영지야, 무슨 일인데 그래? 아빠한테 할 말 있으면 전화라도 해줘. 전화 말고 당장 내 눈앞에 오라고 하라고. 당장! 왜? 아빠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뭐 한두 개도 아니겠지만은. 또 무슨 소문 났대? 무슨 일인데 그래? 그때였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때마침 남편이 시댁에 온 것이었어요. 남편도 예기치 못한 손님이 와 있다는 것을 알고 당황해 하더라고요. 분가한 지 수년이라 남편이 딸을 본 것도 꽤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상념도 잠시 모두가 놀라 온몸이 얼어 굳어버린 일이 생긴 거예요. 남편이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딸은 마당에 있던 생선 대야를 들어다 남편 얼굴에 들이부어버렸거든요. 이른 아침 시장에 가서 사왔을 것으로 분명한 생선들이 담긴 커다란 양철 대야였죠.
영지야, 당신이 사람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내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 이게 진짜 오냐 하니까? 야, 서영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순간 화가 난 남편이 딸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고 저는 그 앞을 가로막았어요. 손대기만 해? 내가 가만 안 둬. 영지야,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얘기해봐. 어? 엄마 모르지? 지금 아빠가 만나고 있는 여자가 누군지. 남편이 만나고 다니는 여자가 누군지 신기한 마음에라도 하나하나 짚어본 게 언제적 일인지 까마득했어요. 이젠 남편에게 그만한 관심을 가질 애정도 없어 누굴 만나든지 상관도 없었고요. 그런데 딸의 입에서 나온 그 상간녀의 정체에 저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띵하더라고요. 양지수. 엄마 양지수 알지? 양지수? 양지수가 누군데? 엄마가 아는 양지수면 너 고등학교 때 친구 잠깐만. 설마. 저는 기가 막혀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부정하지 않고 몸에 묻은 물만 털어내고 있었죠. 이제 하다하다. 내 동창이야? 만날 사람이 없다고 자식 친구를 만나? 당신, 그게 사실이야? 아이씨, 그게 사실이냐고! 사실이다. 왜?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야단은? 사랑에 나이 있어? 딸 친구면 뭐? 내가 뭐 미성년자 만났어? 지숙애 이제 22이야. 사랑에 눈 뜰 나이지 뭐. 이런 미친놈이. 시아버지께서는 마루에 있던 단호박 하나를 들어 남편에게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단호박을 가슴팍에 맞은 남편은 고통에 몸이 고꾸라졌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파리채를 집어다 머리며 몸이며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제정신이냐? 네가 제정신이면 감히 자식 친구를 건드릴 생각도 못하겠지. 짐승 새끼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아니면 나 돌았소. 이 정신 나간 미친놈이요. 이 전 국민한테 광고하고 싶어. 야단났냐? 죽어. 나가 죽어 그냥. 그만 좀 해요. 다 큰아들 파리채로 때리는 아버지가 어딨어요? 아이고 두희야.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저것 때문에 제명에 못 살아. 시아버지께서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충격에 말을 잃으셨고 이 마당에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건 남편뿐인 것 같았죠. 그것도 아주 한참 잘못된 이성이요. 세상에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아빠가 자기 딸 친구를 여자친구로 둘 생각을 한답니까? 제 친구 아빠를 만날 생각한 그 여자애도 문제지만 어른인 남편이 더 문제였죠. 딸은 그 일로 정말 말도 못하게 화가 났는지 거기에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죽어버리지. 왜 그렇게 오래 살아? 뭐야? 너 이 자식이 아빠한테 한다는 소리가? 너 내가 낳아준 거야. 나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일도 없었다고. 근데 뭐? 죽어버리지? 이게 진짜... 차라리 때려서 죽여버려. 이딴 세상 살고 싶지도 않으니까. 아빠가 알아? 친구들한테 제 아빠 창놈이다. 하다못해 이제 지 딸 친구까지 건드리고 다닌다더라. 그런 소리 듣고 사는 심정을 아냐고. 내가 내 인생 살겠다는데 뭐? 내가 너더러 내 인생 살아달라고 했냐?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야. 너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내 인생. 너 창놈? 야, 어떤 새끼인데? 어떤 새끼가 그딴 소리를 해? 불러와. 내 앞으로 불러오라고. 어디 내 앞에서도 그런 소리 할 수 있는지. 저는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신혼 때 남편이 백다방 미쓰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밥 먹듯이 여자를 갈아치울 때에도
올라가지 않던 손이었어요. 남편도 놀랐는지 저를 돌아보았죠.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 생각해 참고 참았던 말을 기어이 꺼내게 된 거예요. 잔말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내 인생에서 그만 꺼져라 진짜. 당신이란 인간 정말 지긋지긋하고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 징그럽고 소름 끼쳐. 당신이란 사람을 자식으로 둔 어머님, 아버님, 당신이라는 사람 밑에서 태어난 내 자식들, 그리고 당신을 남편으로 둔 나, 당신이랑 엮여서 안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저는 고행과도 같았던 24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왜 진작 이혼하지 않았느냐, 분가할 때라도 했어야지 하더라고요. 사실 이혼하든 안 하든 제 삶이 크게 바뀌는 게 없다 보니 이혼 자체를 크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부모님을 친정 부모님처럼 뵙고 사는데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그 관계가 좀 모호해질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도 그 이유로 분가도 이혼도 반대하신 거고요. 이혼한 며느리랑 같이 살거나 자주 만나는 게 보편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유리했는데 남편에게는 받아낼 것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빈털터리더라고요. 사업이라고 차려놓은 곳은 빈 깡통이 된 지 오래고 예금도 주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돈으로 여자를 만나고 다니며 그 어린 여자애는 또 어떻게 꼬셨나 의아할 지경이었어요. 남편에게 받아낼 것이 없다는 것을 안 아버님께서는 제게 과수원 하나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왜요? 아버님께 받아야 할 것도 아닌데요. 나는 너한테 죄인이다. 처음부터 그랬어. 아마 죽기 직전까지도 나는 너한테 죄인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러니 제발 받아주렴. 나는 내 돈 10원 한 장도 성건이한테 쓰고 싶지 않지만 그게 결국 너한테 가는 거라면 내 뭐든지 내주고 싶다. 아버님 탓 안 해요. 품 떠난 자식이 어떻게 부모 뜻대로 살겠어요. 저도 가끔 영지랑 종은이 때문에 힘든데 이해해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 나중에 내가 가진 건 전부 너랑 영지, 이 종훈이한테 주겠다 약속하마. 성건이 그놈한테는 내 정말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 아버님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받은 그 과수원 땅은 후에 도로가 나서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뒤로 딸은 시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에는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동창들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애는 집에서 거의 절연하다시피 살 정도로 내놓은 자식이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시부모님 댁에 찾아와 난리를 피웠어요. 나이 먹은 놈이 어린애 건드렸다고 보상금을 요구하는 게 딱 그 부모의 그 자식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집에 시달려 괴로워하시던 시부모님 때문에 저는 또 그 일에 나서야 했죠. 내가 당신 딸 소송하자면 100번도 더 걸 수 있어. 지금 어딜 와서 행패야? 개념이 제대로 박힌 놈이면 아빠 버린 남자를, 그것도 유부남의 친구 아빠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돈 있는 놈이 작정하고 꼬시면 뭘 못해? 내 딸 인생 망친 대가 내나 돈도 많다는 사람들이 그 정도 보상도 못해? 자식 새끼 쓰레기같이 키운 보상 해내라고! 보상? 그래, 말 잘 꺼냈다. 나도 그 자식 새끼 쓰레기같이 키운 보상 받아야겠으니까 당신들이 보상해. 당신 딸 때문에 내 딸도 고통받고 나도 이혼했으니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그야말로 개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저한테 유리한 싸움이었어요. 물론 저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진짜 소송을 걸 수는 없었지만 저희 시부모님이 그 집 부모에게 보상금을 줄 이유는
눈꼽만큼도 없었죠. 그래도 계속된 요구에 저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가서 공갈, 명예훼손,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겁을 주었어요. 직접 변호사가 등판해 당장 고소가 가능한 문제라고 하니 그 집 부모도 깨갱거리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는 동안에도 전 남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 때문에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제게 거듭 고맙다, 미안하다시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죠. 그렇게 반년쯤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영지애미야, 우리 이제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 좀 도와다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와달라뇨. 아무래도 이 동네를 떠야지 싶다. 이 성건이 그놈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그놈 빚쟁이들이 찾아와 힘들어 죽겠다. 어제 저녁에도 지독한 놈 하나가 와서는 돈 안 주면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마당에 드러누웠어. 네? 언제부터요? 아니, 대체 언제부터 그런 일이? 말씀하셨어야죠. 그걸 두 분이서만 감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한테 염치가 있어야지.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이랑 헤어져 사는 며느리한테 민폐, 이런 민폐가 없다 싶어서. 근데 결국 우리가 기댈 사람이 너 하나밖에 없더라. 미안하다. 미안해. 그때 남편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크고 작은 돈을 빌려 도망자 신세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혼 직후 아버님께 돈 좀 달라고 몇 번이나 찾아온 걸 아버님께서 거절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한테 그 돈을 빌리고 다닌 것이죠. 이미 시부모님께서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속 썩이는 아들 때문에 2배로 빨리 노쇠하여 힘도 없으셨어요. 결국 고민 끝에 저는 두 분을 저희 집으로 모셔온 겁니다. 어차피 애들이 대학 가고 입대해서 혼자 사는 집이었거든요. 아버님께서 큰 집을 해주셨기에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기에 힘든 일도 아니었어요. 친부모님처럼 챙겨 살던 분이시니 저한테 그리 힘든 일도 아니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주눅 들어 계셨습니다. 이혼해 남남이 된 며느리 집에 사는 시부모가 됐으니 염치 없다고 생각하시며 그런 것이죠. 내내 방에서만 계시고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실 때마다 전 남편 생각에 열불이 나곤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나와 계세요. 날도 더운데 에어컨도 없는 방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어차피 그 집에서도 에어컨 없이 살았는데 뭘. 거긴 시골집이고 여긴 아파트예요. 시골집에서야 뒷마당 서늘한 곳에 앉아있으면 에어컨도 필요 없다지만 여긴 바람도 제대로 안 통하는데 선풍기 하나로 어떻게 버티시려고요. 그러다 몸 상하세요. 얼른 거실로 나오세요. 네? 무슨 염치로 내가 찬바람을 쐬고 살아. 괜찮다 나는. 정말 두 분 진짜 이러시면 저 두 분이랑 못 살아요. 이러다 두 분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이혼하고 전 남편 부모 모시고 와서 구박한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어요? 저 두 분 제 친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모신 거예요. 솔직히 친정 부모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할 만큼 두 분이 제게 잘해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모신 거라고요. 이 집 아버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뿐이에요? 매달 애들 키우라고 생활비도 보내주시고 저희한테 주신다고 땅 팔아서 논 팔아서 돈도 많이 쓰셨잖아요. 그거야 못난 자식 새끼 가진 부모라. 충분히 하셨어요. 두 분 정말 저나 애들한테 충분히 하실 만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편히 사세요. 이젠 그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보낸 빚쟁이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마음 놓지 못하고 사시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미안하다, 미안해. 이른이 넘은 분께서 아이처럼 펑펑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그 심정 겪어보지 않고서는 말로 다 못합니다. 자식 문제 없이 너무 편하게 살아 하늘이 밸런스 좀 맞추려고 전 남편을 저렇게 보냈나 싶더라고요. 시부모님과는 전생에 부모 자식 연이 있었던 건지 전 남편이 그렇게 미워도 그분들을 외면하기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시부모님께서도 차츰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걸 적응하기 시작했죠. 겨우 안정을 찾아 살아가던 어느 날입니다.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이 엄마랑 아버지 모시고 갔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야? 자기 부모 나 몰라라 할 땐 언제고 나한테서 어머님 아버님을 찾아? 다 들은 소리가 있으니까 연락한 거야. 집에 전답까지 다 팔고 가셨던데 설마 아버지가 당신 준 건 아니지? 주든 말든 그거야 아버님 자유고 당신이 참견할 일은 아닌 것 같네. 지금 장난해? 당신 나랑 이혼할 때 과수원 받고 나갈 때 집 받아서 나갔으면 그만이지. 더 뭘 바라고 내 부모님한테 접근한 거야? 접근? 당신 지금 접근이라고 했어? 말 조심해. 내가 무슨 당신 부모 재산 노린 사람처럼 말하지 말라고. 그럼 아니야? 아닌데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전 남편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알긴 아나 보네. 씹어먹어도 시원찮고 갈아 마셔도 풀릴 마음 아니니까 연락하지 마. 내가 당신 하나 때문에 번호까지 바꿔야겠어? 연락받기 싫으면 엄마 아버지나 어디 계시는지 말해. 어서 말하라고. 당신한테 할 말 없으니까 끊어. 어머님 아버님이 자식 생각나시면 직접 연락하시겠지. 당신 진짜 그 집 판돈 받은 거 아니지? 아버지 재산 증여 받으면 문제 되는 거 알 거야. 내가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거 내 몫으로 받아낼 거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절대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기어이 제가 사는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당장 문 열라고 난리통을 피우는 바람에 이웃 눈치보다 결국 문을 열어줬고요. 전 남편은 시부모님을 보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러다 진짜 감옥 가게 생겼어요. 뭐?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감옥이야? 회사가 잘못됐어요. 회사 살리려다 여기저기 꾼 돈이 많은데 당장 이번 달 안까지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저 진짜 큰일 나요. 잘못한 게 있으면 가야지. 아이 아버지! 사람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으니 말년에 이혼한 며느리 집에서 얹혀 사는 거겠지. 자식 하나 잘못 둔 죄로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영지 엄마가 두 분을 모시는 거예요? 결국 이 집도 아버지가 해주셨고 한동안 생활비도 보내주셨잖아요. 저한테 말 안 했다고 모를 줄 아셨어요? 저 다 알고 있어요. 네가 영지 엄마 마음 고생시킨 거에 비하면 내가 해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우리 한 번이라도 모시고 산 적 있냐? 우리 위해 밥 한 끼 차려본 적도 없는 놈이 모시느니 마느니 그딴 소리를 할 수 있어? 너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그럴 돈 있으면 또랑에 처박아 버리는 게 낫지? 전 남편이 애절하게 사정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확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 표정이 차갑게 변하더군요. 아버지께서 해주시지 않으시면 전 무슨 짓 할지 몰라요. 뭐? 네가 뭘 어쩔 건데? 네가 뭘 어쩔 건데 이 자식아? 아버지, 저 때문에 힘들어서 이사 오셨다면서요. 이 동네에서 이 사람도 못 살게 한번 만들어줘요? 제 특기 뭐인 줄 아시죠? 저 아직 안 죽었어요. 지금도 여자들 허리만 쿡 찌르면 아양 부리고 들러붙고 난리인데 어디 이 동네에서도 분탕질 한번 쳐봐요?
뭐? 뭐? 그 뻔뻔한 전남편 행태에 저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싶어 화장실에 가서 변기물을 퍼다가 그 잘난 납작에 뿌려버렸죠.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이 동네에서도 이 여자 저 여자 등어리 쿡 지르고 다녀보라고. 인간 말종 쓰레기 같은 새끼.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자식도 아니고 아버지 소리 들을 자격도 없어. 당장 나가서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 왜 아직도 안 죽고 살아서 남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사람한테 물세례 퍼붓는 것도 폭력이야. 내가 지금 당신이 무서워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내가 당신 이걸로 고소할 거야.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거든?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당신이 가져간 우리 아버지 돈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전 남편이 그렇게 윽박지르는 사이 시어머니께서 뒤로 넘어가셨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까지도 같이 갔던 그 사람은 어머님께서 정신을 차리는 걸 보고 또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렇게 순순히 물러났나 언제 또 오려나 불안했는데 그 뒤로는 또 한동안 잠잠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돈을 주시고야 만 겁니다. 아버님, 왜 그러셨어요? 한 푼도 주시지 않겠다고 하시고서. 그래야 네가 편해질 거 아니냐. 나는 네가 힘든 게 싫다. 대신 앞으로 너한테 피해가지 않게 하겠다고 단단히 약속했으니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놈이면 이제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걱정 말아라. 알았지? 제가 아무리 자식을 키워본들 어머님 아버님의 까맣게 타들어간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식 잘못 키운 죄, 그 자식 저한테 잠시라도 떠넘긴 죄 달게 받는 거라고 체념 아닌 체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그 후 오랫동안 전 남편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증발했나 싶을 정도로 소식이 없었어요. 그 후로 아버님께서 5년 후 돌아가셨는데 자식 둘이 결혼식을 올렸는데도 전 남편은 머리카락 한 올도 보이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만난 지 10년이 흘렀는데도 소식 하나가 없으니 어디서 객사를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후 부쩍 수척해진 어머님께서도 한 번도 전 남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 작은 부동산 하나를 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주신 돈이 많긴 하지만 제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선화야, 내 부탁이 있다. 부탁이요? 말씀하세요. 나 살던 데로 가고 싶어. 살던 데 고향에 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갑자기요? 너희 시아버지 산소도 자주 가고 싶고 나도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데 살던 곳에 있다. 네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구나. 어머니, 연세가 드실수록 큰 병원 있는 곳에서 사셔야 돼요.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가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게다가 이제 거기 가셔도 아시는 분 많지 않고 도와주실 분도 많지 않아서 힘들어요. 나는 이제 더는 미련이 없어. 이제 와서 무슨 일을 당한다고 한들 뭐가 문제겠냐. 너도 나도 똑같이 나이 들어가는데 너한테 더는 패기치고 싶지가 않아.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나 저나 같이 나이 들어가는 입장이니 같이 있어야죠. 갑자기 어머님 가시면 이 큰 집에서 저 혼자 어쩌라고요. 안 돼요. 아버님 뵙고 싶으면 그때마다 말하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저는 어머님의 부탁을 대번에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처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 와서 나이 드신 분을 홀로 시골에 모실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돌아가봤자 전에 살던 집은 이미 허물어진 후라 마땅한 집을 찾는 것도 어렵고요. 그런데 그 뒤부터 하루가 다르게 노쇠해지시고 힘이 없어지시는데 뒤늦게 왜 저렇게 속을 썩이나 싶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그러지 말고 할머니가 가진 돈으로 고향에 혼자 사실 수 있는 집 한 채 지어 모시자더라고요. 아버지 때문에 살던 곳에서 도망쳐 나온 그 심정은 저희가 이해하기 힘들 거라면서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어머님 아버님 사시던 그 고향에 혼자 방 2개짜리 작은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지어드린 것도 아니고 아버님께서 남기신 재산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지인들은 내일 모레 가실지도 모르는 분을 위해 새집 지어 모시는 게 맞냐, 그냥 괜찮은 집 매매해서 고쳐서 모셔라라고 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돈은 온전히 어머님 것이고 그 돈 아끼는 게 그 돈에 욕심내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싫었어요.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법정 상속자인 남편에게 우선 돌아갈 돈이라 그럴 바에야 그 돈으로 최대한 어머님 호사스럽게 살 수 있게 해야겠다 싶었죠. 버스로 다니던 길 이제 차로 다니니 그렇게 멀지도 않아서 자주 들락거렸어요. 시골에 모신 후 어머님께서는 몰라보기 표정이 좋아지셨고 마음은 편치 않았지만 그러길 잘했다 했죠. 그때 어머니께서 저 몰래 뭘 하고 있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집 살 때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빵이 있었는데 동네 분들이랑 나눠 드시라고 빵 한 봉지 사들고 시골에 들른 날이었죠. 어머님 댁 갈 때마다 부족한 것 없나 확인하곤 했는데 엊그제 냉장고를 채워드린 반찬이 눈에 띄게 사라졌더라고요. 어머니, 동치미랑 감자채 볶음 벌써 다 드셨어요? 깍두기가 벌써 반도 없네요. 응? 요 며칠 동네 사람들 불러다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그랬어. 손맛 좋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하더라. 그래요? 그럼 다음번엔 좀 더 넉넉히 가져와야겠어요. 저기 호박 따둔 거 있던데 제가 호박 좀 볶아놓고 갈까요? 아니다, 됐어. 있는 반찬 먹으면 되지. 너 아까 고기도 사왔다면서. 네, 이거 제가 양념 다 해서 소분해가지고 얼려온 거예요. 냉동실에 넣어둘 테니까 한 끼에 한 팩씩 꺼내서 실온에서 해동한 후에 볶아 드세요. 응, 고맙다. 원래 시골 동네 살다 보면 반찬 가져다 마을 회관에서 함께 먹는 일이 부지기수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갈 때마다 반찬 주는 양이 생각보다 엄청 빠르더라고요. 어머님은 소식하시는 편이라 많이 드시지도 않는데 너무 마을 사람들한테 다 드리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됐죠. 어머니, 반찬 어머니께서 잘 챙겨 드시고 있는 거 맞죠?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지 마세요. 어머님 드시라고 가져다 드리는 건데 남 주면 저 속상해요. 잘 먹고 있어. 봐라, 영지도 그랬잖아. 나 얼굴에 살 붙었다고. 괜히 어머니 남들 달라고 한다고 다 주실까봐 그러죠. 혹시 누가 와서 냉장고 열어보고 꺼내가고 그러는 건 아니죠? 아니야. 여기 젊은 사람들도 다 착하고 인심이 좋다. 나 뭐 하나 들여다봐주고 저기 있는 저 과자도 시장에 갔다가 나 먹으라고 사다 준 거야. 그럼 다행이고요.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거예요. 어머니를 따로 모셨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하는데요. 어머님 이부자리 봐드리고 집에 가려는데 집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가 차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집 할머니 며느리라면서요? 네, 저희 어머니 좀 잘 부탁드릴게요. 자주 오고 가는데 마음이 안 놓이네요. 할머니 건강하시고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할머니 해코지 할 사람 없으니 그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이 집 아들이 걱정이라 그렇지. 네? 아들이요?
이 집 아들이랑 이혼한 지 오래라면서요. 할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여기저기 여기 터줏대감들한테 들은 소리도 있고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오지랖 좀 부리려고. 지금 이 집에 아들도 같이 살아요. 네? 같이 산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 올 때마다 어디로 그렇게 귀신같이 숨는지 나는 그쪽이 언제고 마주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숨어 다니더라고. 내가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내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할머니 아들이 이 집 담보대출 좀 잡아달라고 했다고. 아니 그게 무슨...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온몸에 기운이 빠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집에 가려다 말고 다시 차를 세워놓고 어머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시면서 아직 안 가셨냐고 하시는데 어쩐지 그것도 뭔가 비밀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영재 아빠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야. 영재 아빠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만, 그럼 지금까지 그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 축낸 게 그 사람이에요? 화가 난 제가 그렇게 다그치자 어머니께서는 쩔쩔 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맞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죠.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럼 어쩌냐. 미운 놈이어도 자식이라고 반쪽이 돼서 갈 곳 없어 돌아왔다는데 그런 놈 내칠 수도 없잖아. 그 사람이 이 집을 탐내요? 이 집도 달래요? 그건 걱정 마라. 내가 이 집만큼은 절대 안 된다. 내 거 아니고 영지 거다. 그렇게 누차 말했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들어요? 어쩌시려고 그래요? 이 집까지 내주시고 그땐 어쩌시게요? 여기 살고 싶으셔서 왔다면서 집 내어주시면 어디로 가시게요? 내가 몸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안 된다고 차라리 날 죽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걱정은 하지 마라.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어머님께 집을 증여해달라고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머님 재산이고 제가 탐낼 건 아니었지만 이러다 어머님 살아계실 때 넘어가지 싶어 그런 거였어요. 진심으로 욕심 없는 재산이었지만 혹시 남편이 욕심내거든 어떻게든 빼앗아 기부를 해도 하려고 했죠. 부모 봉양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 집안 대대로 내려온 재산이나 시아버지께서 힘들게 모은 돈을 주기 싫었으니까요. 어머니께서도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제게 증여를 해주셨고 거기에 들어간 돈은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집이 남편 손에 넘어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겁니다. 갑자기 한밤중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찾아올 사람이 없어 잘못 찾아온 사람인가 싶었는데 세상에 전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선아야, 영지 엄마, 문 좀 열어줘.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안 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급한 일이야. 제발 문 좀 열어줘.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얼른 가. 안 가면 지금 당장. 사람을 죽인 것 같아. 뭐라고? 나 좀 도와줘. 당신 아니면 도움 받을 곳도 없어.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때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 겁이 나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느닷없이 사람을 죽인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가장 먼저 걱정이 앞선 건 시어머니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에 정말 큰일 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문을 열고 드렸더니 술 냄새가 훅 끼쳐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을 죽인 것 같다니.
술 없어? 아니, 나 술 한 잔만 줘. 제정신으로 있기 힘들어서 그래. 지금 이 상황에 술을 찾는 게 말이 돼? 어떻게 된 일이냐고. 대체 누구를? 전 남편은 제 성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냉장고와 다용도실을 뒤지더니 기어이 소주병을 꺼내 그대로 들이부었습니다. 더운 날 얼음물 찾듯 한 병을 거뜬히 비우던 남편의 시선은 불안하게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어요. 말해보라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엄마 집, 당신이 가져갔다면서. 돌연 눈빛이 변한 남편의 표정에 순간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 같다는 건 거짓말이고 진짜 목적이 따로 있구나 싶더라고요. 가져간 건 아니고 잠시 맡아둔 거야. 내일 모레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양반 재산을 가져가 놓고 잠시 맡아둔 거다.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래서 그 집 내놓으라고 찾아온 거야?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누가 거짓말이래? 그럼 진짜란 거야? 그거 도와달라고 해놓고 집 얘기를 꺼낸다고? 당신 무슨 생각인 거야 지금? 아버지 생전에 너한테 얼마 줬어? 그걸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알려줄 생각도 없어. 그건 차차 알아보면 그만이고 당장 돈 내줄 거 아니면 이 집 담보대출받게 해줘. 안 돼. 그 집 어머니가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 마련해 드린 집이야. 그것도 홀라당 다 까먹겠다는 거야? 왜 그러고 살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만나면서도 네 옆에 있어주겠다던 여자가 하나도 없든? 그때였습니다. 열받은 남편이 소주병을 저를 향해 던졌고 소주병은 저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쳐 싱크대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죠. 솔직히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전 남편 앞에서 두렵다는 내색을 보이고 싶진 않았죠. 하나같이 도움이 안 되지. 가족이라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되는 게 없어. 당장 돈 입금해. 당장! 너도 똑같이 만들어버리기 전에 당장 돈 입금하라고.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어머님 집에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도 똑같이 만들어버리기 전에 라는 말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설마 싶어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억누르며 물었죠. 설마 아니지? 당신이 한 말 그거 어머니한테. 아이 씨발, 그러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저는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습니다.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건 내가 상종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 남편이 술 기운에 비틀거리는 사이 재빨리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그리고 바로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두려움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거나 당황하면 상황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걸 몸소 체험했죠. 전 남편은 문을 부술 듯 두드리고 있었고 경찰의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해 112를 누른 그때였어요. 시어머니 번호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자 어머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지 엄마, 나야, 홍기 엄마. 어머니 지금 병원에 가셨어. 알아?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머리에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는데 일단 검사 받는 중이야. 의식은 있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병원으로 올 수 있겠어? 알았어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 남편에게 들리지 않도록 숨죽여 전화를 받고 안도를 함과 동시에 어머니께서 잘못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일단 진정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침착하려 애쓰며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이 집으로 도착하기까지 그 10분이 저에게는 살면서 가장 긴 10분이었어요.
문을 부술듯이 차다가 소리도 지르고 설득도 하고 화도 내고 미친 사람이 따로 없더라고요. 술을 마셔서 제대로 힘을 못 써서 그렇지 맨정신이었으면 진작 깨부수고도 남았을 겁니다. 경찰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이, 뭐야. 아이씨, 내가 이 여자한테 받을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양반은 좀 빠지시오, 에?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도와주세요. 남성분은 저희가 잘 붙들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기요. 그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네? 저한테 분명 그랬어요.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아무래도 그 죽였다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 같아요. 그 순간 문 밖이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도주하려던 전 남편은 경찰에 제압되어 수갑까지 차야 했죠. 급하게 병원으로 가자 어머니께서는 다행히 머리에 붕대를 감고 앉아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눈물을 펑펑 쏟았죠. 알고 보니 집담보 대출 문제로 술을 마신 전 남편과 싸우게 되었는데 집을 제 명의로 돌렸다는 사실을 안 전 남편이 어머니를 밀쳐버린 겁니다. 중심을 잃은 어머니께서 쓰러지시면서 원목 소파 팔걸이 부분에 머리를 찌으신 거고요. 마침 이 집에서 큰 소리 나는 걸 이상하게 여긴 이웃들이 어머님을 일찍 발견해 무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일로 전 남편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당장 감옥이라도 들어가면 당분간 안심이라도 할 텐데 싶었던 저희한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어요. 접근 금지 명령은 내려졌지만 언제고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어머님을 다시 저희 집을 모셨고요. 고향살이 욕심이 있으신 어머니께서도 더는 고집하지 못하셨고 그 집을 처분해 다른 시골 동네라도 알아볼까 하던 차였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받은 어머님께서 눈만 껌뻑거리시더라고요. 왜요, 어머니? 누군데 그래요?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보시는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아이처럼 얼굴을 찌푸리며 우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대체 무슨 일인가 했는데 어머니께서 어렵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권이가 죽었단다. 네? 갑자기 왜요? 사고가 났대. 전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께서 흘린 눈물의 의미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자식이 죽어 흘린 눈물이었는지 해방감에 흘린 눈물이었는지를요. 제가 가장 먼저 한 생각은 드디어 전 남편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다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악연은 결국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일이더라고요. 전 남편은 뿌린 대로 거두었고 결국 천벌을 받게 된 것이에요.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그 집에 살고 계십니다. 누구도 괴롭힐 사람이 없는 곳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제게 내색은 하지 않으시지만 내색하신다고 한들 애물단지 같았던 그 자식 하나 때문에 평생 고른 속을 제가 어찌 알겠어요. 부디 남은 인생이라도 마음 편히 걱정 없이 편히 지내다 가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